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지방자치법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다 그랬을 때 이 법은 뭐 지방자치단체 종류,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정부 간의 관계 같은 것들을 정해놓고 있다. 그래서 지역을 이제 무엇보다도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지방자치단체에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있어서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죠. 지방자치단체인 구 그랬으니까 이걸 이제 자치구라고 우리가 이제 지칭합니다. 자치구. 이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구만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과 다르게 할 수 있다. 실제로 자치권이 조금 약하죠. 시군보다는. 그러니까 시군은 도가 서포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시군이 주도한다라는 이게 느낌이 확고합니다. 그렇지만은 자치구의 경우에는 그 뭐 광역자치단체가 특별시나 이제 광역시인 경우에 하나의 도시 같은 이런 이제 개념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구의 어떤 자치권은 상대적으로는 조금 약하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지방자치단체 법인격과 관할인데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따로 이제 하는 거죠. 그죠? 각각 개별 법인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요, 그리고 이제 특별자치시 뭐 등등 해가지고 특별자치도 특별시 뭐 등등 해서 이 광역자치단체는 정부의 직할로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그 옆에는 시겠죠, 시. 도에 관할 구역 안에만 들어가는 게 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역시에도 들어갈 수 있고 특별자치시에도 들어갈 수 있고 도에도 들어갈 수 있는 건 군이에요. 군입니다. 군인데 광역시 밑에 군이 몇 개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몇 개 있죠. 그리고 이제 특별자치시 밑에는 없어요. 군이 없지만은 개념적으로는 그 밑에 군이 있을 수 있다. 앞으로 뭐 세종 말고도 특별자치시 같은 걸 지정할 수도 있는 노릇이고.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원칙적으로는 이제 둘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군이나 구를 둘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특별자치시 밑에.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현재로서는 세종특별자치시만 있는 것이고 그 세종특별자치시는 어때요? 세종특별자치시는 자치구나 군을 두고 있지 않죠. 못 두게 되어 있어요. 그건 이제 세종시 특별법에 따라서 보면 아직은 설치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이제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그렇게 봐두시고 그리고 이제 지나가 봅니다. 그리고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자치시 관할구역 안에 둘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봐두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이제 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 여기는 자치구가 아닌 구, 행정구죠. 행정구를 둘 수 있고, 시와 구 아래에 동을 두고, 그 다음에 읍면에는 리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군에 이제 읍면이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군의 읍면 밑에 또 리가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 뭐 그거 도식화 해가지고 공부를 다 해봤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명칭 구역 변경은 좀 외우고 있어요? 아직 좀 잘 안 외워졌죠,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봤잖아요. 지금 보니까 자치단체가 있고요. 자치단체 안에는 이제 여기에는 뭐 이제 광역자치단체로서의 시도와 기초자치단체로서의 시군구가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 밑에 이제 행정구가 있겠죠. 행정구, 이제 행정단위들이에요. 행정구가 있고, 동하고, 읍하고, 면이 있어요. 그리고 요 밑에 이제 또 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리. 이렇게 이제 나눠보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패치 분합을 보는 거예요. 패치 분합이 있어요. 패치 분합이 있는데, 패치다 그러면 패는 없애는 거, 치는 설치하는 거, 그 다음에 부는 나누는 거, 그리고 합은 합치는 거, 뭐 이런 겁니다. 네, 그런데 패치 분합의 경우에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보면 자치단체 패치 분합은 있잖아요. 법률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법률로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주민투표가 있었으면 주민투표에 따르고 아니면은 또는 이제 지방의회에 의회의 의결이 있어야 돼요. 의회 의결을 전제하고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 법률의 형식을 따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그러죠? 네, 근데 행정구 동읍면이다 그랬을 때는요. 여기는 이제 행안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돼요. 행안부 장관의 승인이 있으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다 이제 조례로 정하는 거죠. 조례로.
행안부 장관의 승인이 이제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조례, 그냥 조례, 자기네 조례로 알아서 해라. 이런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패치 분합이 이렇게 된다면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은 이제 구역 변경하고, 그 다음에 구역이나 명칭에 대한 변경이 있어요. 명칭 변경, 요걸 이제 묶어갖고 볼 수 있는데, 요 경우는 어떻게 됐냐면은, 얘는 요거가 그대로 옵니다. 요 기준이 여기에도 그대로 적용돼요. 이 기준이 똑같이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요, 조례로 정해요. 자기네들이 조례로 정하고 플러스 시도지사, 광역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는 형식이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여기도 그냥 여기는 조례로 알아서 하는 걸로 이렇게 봐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경계 변경이 있어요. 경계는 자치권을 정하는 구역보다는 더 세밀하게 보시면 되는데, 이제 경계 변경이나 아니면 이제 한자로 된 명칭 있죠. 한자 명칭에 대한 이제 변경이다 라고 하면, 요건 어떻게 되냐면, 경계와 한자 명칭 변경은 여기 이제 자치단체에 관련해서는 이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고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행정부 동읍면이다 그랬을 때는 여기에 요 규정이 있잖아요. 요 규정이 똑같아요. 여기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리는 똑같아요. 자기네 조례로 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됐어요? 네. 요 내용들이 이제 거기에 막 문장으로 쓰여 있는 거죠. 이제 문장으로 쓰여 있으면 헷갈려 버려. 그죠? 헷갈려 버릴 테지만은 정리해 보면 요 틀이다라고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그거대로 한번 채워놔 보세요. 여러분들이 알겠습니까? 자, 제7조로 넘어갈게요. 그냥. 네, 제7조로 넘어가 보면 시는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춰야 돼요. 그리고 인구는 최소 5만인데 5만이 됐다고 그냥 딱 시 이렇게 되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구역의 대부분이 이제 보면 그 대부분 이렇게 돼 있는데 도시의 형태를 갖춰야 된다. 안 그러고 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은 안 그러고 시가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서 그런 데들이 있잖아요. 최근에 보면 뭐 아산시 뭐 이런데, 아산시 뭐 아니면 또 여주시 이런 데가 대부분이 다 도시 지역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냥 통째로 옛날 군 단위를 전체를 그냥 다 시로 승격을 해버린 케이스입니다. 그렇게 한 케이스라 대부분의 지역이 도시는 아니고, 원래 기준은 이래요. 근데 지금은 예외들이 조금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농 통합도시 같은 형태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대부분이 도시 형태를 갖춰야 된다는 이 기준이 있긴 하지만은 지금은 이제 그런 건 종합적으로 이제 따져보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고요. 그래도 5만 이상의 지역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 일부분은 굉장히 도시가 발달돼 있을 거예요. 그죠? 네. 발달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읍 단위인데 좀, 읍이라고 치기에는 되게 크다. 이렇게 되어 있는 지역이, 한 군데 이상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갖다 통째로 이렇게 시로 승격시켜 주기도 하기는 하고, 원래 옛날 기준 요것만 그 경직되게 적용해 보면 예전엔 그랬어요. 군에서 어떤 읍이 커져가지고 인구 5만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읍만 시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면 군에서 빵꾸가 뻥 뚫리는 거예요. 빵꾸가. 왜냐면 군에서 읍은 군 밑에 있는 거지만 시가 되면은 대등한 기초자치단체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독립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체 그 구역 안에서 빵꾸가 뻥 뚫려버리는 거지. 군 입장에서 보자면. 근데 이렇게 되면 생활권이 같은 그 시와 군이 굳이 두 개의 자치단체로 나눠질 필요가 있는가 해가지고 오히려 이제 그렇게 나눠졌던 데들도 통합도 됐고, 그런 대표적인 데를 제가 춘천, 원주 뭐 이런 데를 말씀드렸었잖아요. 이런 데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아예 시당초부터 지금은 시로 승격할 때 전체적으로 생활권역을 다 감안해서 이제 승격시켜주고 있긴 하다. 그렇고 이제 읍은 2만 이상이어야 됩니다. 2만 이상. 2만 이상이지만은 이게 군청 소재지의 읍인데, 군청 소재지인데 여기가 이제 인구는 2만이 안 된다. 그래도 면으로 남겨두지 않고 그때는 읍으로 이렇게 또 올려주기도 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무처리의 기본 원칙이 있는데, 당연히 이제 주민의 이제 편의와 복리 증진을 위해서 노력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위반하는 조례 만들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됩니다. 상위법에 우선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안 되고, 상급자치단체 조례를 위반하는 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조례다, 뭐 같은 급이다, 뭐 그렇게 주장은 할 수 있지만은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경기도 조례를 위반하는 예를 들어 화성시의 조례가 따로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이제 그렇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그랬는데 지방자치는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요거는 있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자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죠? 자치 사무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 이게 위임 사무입니다. 법령에 근거를 두고 위임해 주는 사무 있잖아요. 예, 그거를 우리가 취급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지방자치단체 종류별 사무배분 기준인데요. 좀 뭐 이게 시도가 뻔한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의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해결할 수 없을 만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시도가 해결하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요, 뭘 공부했었냐면 불경합의 원칙이라는 게 있었어요. 기억나요? 불경합 내지 비경합의 원칙. 그게 뭐냐?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에 권한을 두고서 다툼이 생기게끔 하면 안 돼. 이해와요? 다툼이 생기게끔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다툼이 생기게끔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합이 불가피하게 일어났다 그러면은 경합이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한다? 경합이 일어났을 때는 기초자치단체 우선의 원칙이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가 먼저 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시도는 뭘 하는 것이냐?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나서는 거예요. 아까 우리 봤지만은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보충성의 원칙이라 합니다. 광역자치단체에서도 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그걸 국가사무로 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는 거예요. 보충성의 원칙. 그런 원칙 하에서 지금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 빈칸 같이 넣어보시고 국가사무의 처리 제한 이런 게 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없는 국가사무들이 있는 거죠. 외교, 국방, 국세 이거 당연하고요. 전국적인 통일성을 기해야 되는 뭐 물가 수준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어떤 단위라든가 측량 단위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그렇고 그다음에 그 국가적 차원이 아니고서는 뭐 기술 수준도 딸리고 그다음에 재정적으로도 뒷받침이 안 될 수 있는 것들은 다 국가가 한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건 이 중에서도 시험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사법이에요, 사법. 사법인데 이거는 이제 자치 사법권이라고 하는 거를 존중해 주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원래. 외국에는 그런 경우들 꽤 있는데 우리나라는 자치사법권이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국가사무로 딱 명시돼 있잖아요. 안 된다. 이렇게 봐두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자격은요. 지방자치단체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 이렇게 이제 보셔야 돼요. 주소를 가진 자 그렇게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주민의 권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은 말이에요. 국민인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 실시하는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 장에 선거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당연히 이제 그렇고 지방선거에 참여할 권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해서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 것이죠.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투표법을 이제 거기다 딱 소개한 거예요. 법이 좀 살짝 바뀌었어요, 지금 이제. 그죠? 주민투표법 같이 넣어놓은 거예요. 이건 지방자치법 아니고 주민투표법에 지금부터. 주민투표법 제5조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19세 이상 주민입니다. 19세 이상 주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밑에 보면 그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도 됩니다. 외국인이 되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여기 이제 조례로 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외국인인데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에 계속 거주할 이제 자격을 갖춘 사람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럼 이제 영주의 권리를 획득한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이제 그런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조례로 정한 요건에 충족되는 외국인도 주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민투표의 대상인데 그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 이런 거라고 이제 봐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각호의 사항 근데 주민 투표에 붙일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할 수가 없고요. 재판 중인 것도 재판 결과를 기다려야지 주민투표를 통해서 여론의 힘으로 재판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땡땡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무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국가에 속하는 사무는 자기네 월권이죠, 월권.
주민들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옆 동네랑 같이 관련돼 있는 건데 자기네들끼리 훅 결정해 버리거나 이런 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돈 깎아달라 이런 거 안 되는 겁니다. 돈 깎아달라. 야, 돈 쓰지 마. 조직 만들지 마.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주민투표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라고 봐두셔야 되고요. 주민투표의 이 효력은 2년 줘요. 2년. 그래서 거기 2년이에요. 2년. 그러니까 주민투표로 한번 결정됐잖아요. 결정됐으면은 그거를 이제 2년이 있어야 또 새로운 주민투표도 할 수 있고 그러는 것이지 2년간의 효력은 유지된다. 영원히 줄 수는 없고 아무리 주민투표로 결정됐다고 영원히 앞으로 200년, 300년, 2000년 동안 계속 이대로 유지해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의무적으로 주민투표의 결과를 효력을 붙여주는 것은 2년이다. 2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렇게 봐두시고 그 다음에 됐죠? 그러고 이제 지나가 볼까요? 주민투표법 제8조입니다. 국가정책에 관해서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제 지방자치단체 패치 같은 거 있잖아요. 패치 분합과 그 다음에 구역 변경 또 주요 시설의 설치 이런 거와 관련해서 필요할 때에는 그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어요.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주민투표법 제9조에 주민투표 실시 요건이 있는데 이 주민투표는 누가 붙이는 거예요, 원래? 주민투표는 누가 붙이는 거예요?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다 그랬을 때에 이거의 부의권은 누가 가져요? 이거 이제 부의를 누가 하냐면은 이것을 지자체장이 하는 거예요. 지자체장이 하는 겁니다. 지자체장이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제 아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구한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 아까 그죠? 요구한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부의할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였어요? 이거는 뭐 우리 공부한 지 얼마 안 된 얘기들인데 기억이 좀 났으면 좋겠는데 그죠? 직권으로 하는 경우 여기 있고 지방의회가 요구한 경우 지방의회의 청구가 있었을 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주민의 청구가 있었을 때 이렇게 오는 거죠. 맞아요? 이런 경우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게 보면은 그때 이제 좋은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구했을 때는 그러면 뭐 그냥 얄짤없이 그냥 하기만 해야 되냐 그런 건데 그렇지 않고 요게 이제 요구가 있었을 때 직권에 의해서 할 때랑 같은 요건으로 이제 지자체장이 한번 이제 저 절차를 밟아줘야 된다. 그래서 이 직권이 있었을 때는 지방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주민투표에 붙이는데 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구했을 때에도 저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이제 주민투표 붙여준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래갖고 실시 요건이 나왔는데 뭐 그리고 아시죠? 지방의회가 청구할 때는 저 제적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줘야 요게 이제 또 주민투표가 가능하고 주민이 청구할 때는 이게 저 주민투표권자에서 어떻게 됐었냐면 2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의 범위의 그 범위 중에서 조례로 정한 수 이상의 주민이 연설을 해야지. 그래야지 이제 이걸 받아들여 준다. 그 얘기 거기다 집어 넣으시면 됩니다. 이제 자, 그리고 이제 주민투표 형식은 찬성 또는 반대 의사표시를 하는 형태로 가고요. 주민투표 결과 확정이 있는데 이거는 저 3분의 1 이상의 투표율이 나와줘야 뚜껑을 깝니다. 그래갖고 유효투표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을 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6항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는 주민투표 결과 확정된 사항에 대해서 2년 이내에는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결정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또 봐두셔야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해서 주민투표 제도를 받고 그 다음에 조례 제정과 개폐 청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있잖아요.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이렇게 했을 때 시도와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100분의 1 이상 그 다음에 70분의 1 이하 그리고 이제 시군자치구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에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50하고 20이 들어가면 되죠.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수 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거를 이제 이 인구 기준을 다시 한번 또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여기에 주민등록돼 있는 사람하고 여기서는 이제 재외 국민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그죠? 국내 거소인 명부에 올라 있는 국민 중에 재외 동포다, 이런 사람들도 이제 조례 제정 개폐 청구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가 있는 외국인들, 그죠? 근데 또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 계속 머무를 수 있는 영주의 체류 자격을 획득하고, 또 그 다음에 3년이 지나야지 되는 경우입니다. 그런 외국인들을 포함해 준다.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이렇게 받으시고, 그런데 이제 이게 제외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보면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돈 안 내겠다 하는 사안,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다음 조직 설치하는 거 못하게 하는 거, 그런 것들은 이제 그 제외가 됩니다. 대상에서 빠지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지방자치단체장은 이 청구가 수리가 되면 60일 이내에 주민 청구 조례안을 갖다가 지방의회에 부의해야 되죠. 어차피 조례를 제정하는 주체가 지방의회니까 지방의회 손으로 넘기는 겁니다. 그렇게 받으시고, 주민감사 청구로 넘어가 볼까요? 이것도 이제 19세 이상 주민인데, 요거는 각각 500명, 300명, 200명 기준이죠. 500, 300, 200 기준, 요거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19세 이상 주민의 연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도에서는 감사 청구를 누구에게 하냐면 주무부 장관에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저 시군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한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건 이제 제외되는 것들이 있어요.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는 사항,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그리고 다른 기관에서 감사했거나 감사 중인 사항, 이런 것들과 그 다음에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그 다음에 판결이 확정된 사안, 이런 것들은 이제 제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서도 이제 2년 규정이 있어요. 2년 규정. 2년 규정이 있는데, 이게 이제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2년이 경과하면 이제 제기할 수 없다. 그렇게 봐두시고, 주무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감사 청구를 수리한 날로부터 이거 감사도 60일 이내에 또 마무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60일 이내 마무리가 되어져야 하고, 주무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주민감사 청구를 처리할 때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반드시 이거는요, 증거도 제출하고 의견 진술의 기회도 주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네. 왜 감사 청구를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들어줘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주무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검사 결과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시도지사나 주무부 장관에게 감사를 이행한 지방자치단체 장이 이거 어떻게 처리했다라는 걸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 주민감사 청구를 했었는데 이게 사실은 돈 문제와 관련됐었어요. 돈 문제와 관련된 사안인데, 그런데 이 감사가 60일 안에 안 끝났다, 아니면은 감사의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 아니면은 감사 결과 그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어떤 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잖아요. 근데 그 조치 요구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불응한다거나, 아니면 불응하지 않고 이행을 하는데 엉망진창으로 이행한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주민소송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60일 이내 감사가 안 끝나거나 뭐 등등등등 이렇게 나왔어요. 네, 그런 것들까지 같이 봐두세요. 이게 주민소송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국가 차원에서의 국민소송제도는 없다 그랬잖아요. 주민소송제도는 있다. 구분하시고, 이번에는 이제 주민소환제도입니다.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원, 그랬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을 소환할 권리가 있다. 근데 비례대표 의원이 제외되는 것, 이것을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주민소환법으로 이제 또 들어가 봅니다. 여기서 주민소환법으로 들어가는데 19세 이상의 주민이죠.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자가 이제 요 주민소환 같이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19세 이상의 외국인 중에서 영주 자격을 취득하고 3년이 경과한 자, 네, 그리고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재된 자가 주민소환을 이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주민소환법 제7조 주민소환 투표의 청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뭐 이제 저 비례대표는 제외된다는 게 다시 한번 나와요. 거기 괄호 안에. 그렇게 봐두시고, 나머지 이제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한 소환 청구는 10% 이상.
그죠? 10% 이상 연소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해서는 15%.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나머지 지방의원들, 비례대표를 제외한 지방의원들은 이제 20% 이상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주민소환 투표 청구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근데 청구를 못하는 경우들이 좀 있었어요. 어떤 경우에 이제 청구를 못하는 것이냐면은 이런 거죠.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 개시일로부터 몇 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 개시일로부터 몇 년이 경과하지 않았을 때 1년. 그러니까 4년 임기지만은 처음 임기 시작하고 1년 동안은 이게 주민소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 다음에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이다. 1년 미만으로 남았다. 그럴 때도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주민소환 투표 한번 붙였다가 이것이 부결됐어요. 부결됐는데 아직 1년도 안 지났는데 또 청구하는 것도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상 산술적으로는 최대하면 2년이 되긴 되는데, 아니 두 번이 되긴 되는데 4년 임기 중에 2번씩이나 하려면 거의 뭐 이 논리대로 따르면은 기다렸다는 듯이 해야 돼요. 1년이 지나자마자 아싸 그러고 딱 내야 돼. 그러고 또 그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기간이 좀 걸리고 그러고서 딱 부결됐어. 그럼 1년 딱 또 채우면은 거의 이제 뭐 임기 이제 1년여 남았다 할 때가 될 텐데, 그때 한 번 더 한다면 산술적으로 2번은 가능하다. 그러지만은 사실상 실질적으로는 원한다면 한 번쯤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주민투표에 대해서 이제 요게 이제 만약에 돌입이 되게 되면 그 해당 공직자의 권한 행사는 정지가 됩니다. 예, 그리고 권한 대행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의원들은 권한 대행이 필요가 없어요. 예, 권한이 이제 정지되더라도 의원은 여러 명이 있으니까 그거 한 사람 없다고 해가지고 뭐 크게 문제될 거 없지만은 장들 있잖아요. 여기는 이제 권한이 이제 정지되면은 권한 대행 체제로 돌아가 줘야 합니다.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주민소환 투표 결과 확정은 요거는 이제 또 투표율이 3분의 1 이상이 나와줘야 되죠. 3분의 1 이상의 투표율이 있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뚜껑을 까서 과반수 이상이 찬성이 돼요. 아까 주민투표하고 룰이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리고 이 효력은요, 그 직을 상실케 하는 게 효력이에요. 그리고 이제 자녀 임기를 채울 사람을 보궐선거로 선택한다. 그래서 그거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1년 미만, 임기가 1년 미만일 때 못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궐선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1년 미만인데 직을 상실시켰어. 그럼 1년이 안 남았을 때는 선관위가 보궐선거 안 시켜줘요. 보궐선거 안 시켜줘요. 예, 그래서 1년 미만일 때는 야 그냥 냅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직을 상실시켜봐야 공백만 생기지 뭐 새로운 사람 뽑을 수도 없는데 그때는 이제 다음번 선거 기다리자 이렇게 이제 제도가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지방자치법으로 이제 돌아와 볼게요. 조례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 거죠.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 조례가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거나 벌칙을 이제 정하고 있다 이럴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을 때에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이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거죠. 지방자치단체 장이 제정하는 거. 입법 한계는 당연히 이제 그 상급 단체인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이제 위반해서 이제 제정될 수는 없다 이런 내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이를 이송해야 되느냐, 5일 이내에는 해야 합니다. 5일 이내에 이송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장이 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이것은요 20일이 이제 주어집니다. 20일 이내 공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같은 기간 20일의 기간 안에 공포를 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제의 요구를 할 수 있죠. 제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그러나 다만 제의를 요구할 때도 조례안에 대해서 일부만을 제의 요구하거나 아니면은 또 이제 수정하여서 제의 요구를 하거나 하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그건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국회에서 법률안에 대해서는 15일의 기간을 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20일의 기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제2에 붙여지는데, 제2에 붙여지면 이제 제적 의원 수의
3분의 2 이상, 과반수가 출석하고 과반수가 표결에 참여하고 그다음에 표결한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이게 조례가 이제 확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자,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지나갑시다. 예, 지나가고 한번 읽어보실 수 있으면 좀 읽어보세요. 거기 복습하실 때는. 자, 그리고 이게 조례와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로부터 얼마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해요? 예, 요 20일이 지나면 또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의회, 지방의회 설치인데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둡니다. 지방의원 선거는 이제 주민이 하겠죠. 주민이 민주선거의 4대 원칙, 보통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하게 되어 있고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 4년입니다. 그리고 뭐 연임 제한 같은 것들은 거기서 언급을 전혀 안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연임 제한 같은 것들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의원의 의정활동비 그랬습니다. 이거 지급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전에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다 지급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거를 의정활동비라고 합니다. 그게 월급이고 사실상. 그 다음에 그건 겸직금지죠. 예, 지방의원이 겸직 안 되는 자리들이 어딘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이 있는데 요거는 있잖아요. 조례 제정 개정 폐지가 있고 그 다음에 예산의 심의 확정과 결산 승인 이런 것들이 있죠. 나머지 이제 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이제 그 자주재원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거에 관련돼서 이제 관여할 수 있는 게 있고 기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재산의 취득 처분이나 공공시설 설치 처분 이런 부분들 등등 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청원의 수리와 처리 그랬는데 청원도 지방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청원에 관련해서도 지방의회의 권한으로 거기 같이 넣어놨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외국지방자치단체와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외교는 아닌 겁니다. 요거 자체를 외교라고 볼 수는 없고 교류협력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행정사무의 감사권 및 조사권 그랬습니다. 지방의회는 매년 땡회 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해서 그랬는데 1회 행정사무감사가요 국정감사의 축소판 지방에서 실시하는 국정감사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매년 한 차례 하고요. 시도에서는 이게 14일의 범위고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날짜도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정례회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해요. 국회는 1회인데 여기는 2회 정례를 개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원회 설치 그랬는데 위원회는 이제 상임위원회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특별위원회 두 가지가 있죠. 일시적으로 활동하는 게 이제 특별위원회니까요. 자, 청원서의 제출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의회 의원의 소개를 받아서 청원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의 사직이 있는데요. 지방의회는 그 의결로 소속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는데 폐회 중에는 의장이 그냥 허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장은 각각 어떻게 불려요? 시에 있는 사람은 시장, 군에는 군수, 자치구에는 구청장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렇게 되고 지방자치단 선거도 주민이 민주선거의 4대 원칙에 따라서 선출을 합니다. 그 임기는 4년인데 계속 재임은 몇 기에 한한다? 3기에 한한다 이렇게 봐두셔야 되죠. 그죠? 3기에 한한다. 그렇게 봐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겸직의 제한 이것도 이제 나와 있고요. 영리사업 같은 거에 따로 종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도 제2항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임도 이거는 이제 지방의 의장에게 미리 사임일을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아니 어떻게 돼요? 여기 지방의 지방자치단체장은 이거 누구한테 사임하겠다고 얘기해야 되는 건가요? 당연히 이제 주민들한테 알려야 되는 거예요. 주민한테 알려야죠. 주민한테. 왜냐하면 주민에게 정책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주민이 직접 뽑아줬잖아요. 그래서 주민한테 알려야 되는데 주민한테 어떤 방식으로 알려야 되지? 마음 먹고 청사를 딱 나왔는데 처음 눈이 마주친 사람한테 할까? 누구한테 할까? 이게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민을 대표하는 데가 지방의회고 그러면 지방의회 의장에게 이거를 알려주는 것이 맞구나. 이렇게 이제 절차가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지나가 볼까요? 지방자치단체장도 대통령처럼 그 구역을 이제 지방자치단체를 통할 대표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행정의 수반으로서의 권한, 행정의 수장으로서의 권한도
이제 갖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관리 및 집행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갖고 90번에는 이제 그거는 뭐냐면요. 그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또 관리하고 집행할 겸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의회 의장의 의결에 대한 제2요구권과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제2요구권과 제소권, 아까 앞에서 잠깐 봤죠? 제2요구권? 그게 이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 의결이 어떤 거예요? 이 월권이거나 그리고 이제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될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결사항 이송받은 날로부터 요거를요 20일 이내 이유를 붙여 제의를 요구할 수 있다. 앞에서 봤던 부분이고, 이럴 때 제적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정과 같은 의결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장은 그런데 제2결이 통과됐다 손치더라도 이게 상위법을 위반할 수는 없잖아요, 원래. 그런데 또 통과가 됐어. 그럴 때는 이거 상위법 위반인데 이 새끼들이 2번이나 통과시켰다. 그래가지고 대법원장한테 대법원에다가 꼰질러 가지고 이거 좀 따져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갖다 일르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대법원 제소권이 있는데 요 20일 줍니다. 20일 안에 이제 대법원에다가 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또 하나가 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의결도 제2 요구를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받으시고요. 지방자치단체 장에 땡땡 처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그 선결 처분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은 이제 그런 거죠. 대통령도 있잖아요. 대통령도 의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데 이제 국가에 긴급하게 재정적인 지출을 해야 될 상황이 오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때는 이제 그렇게 합니다. 긴급 재정명령 이런 걸 통해 먼저 집행하고 나중에 사후에 어떻게 해요? 사후에 승인을 받게 되어 있어요. 사후에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그거를 똑같은 걸 하는 건데 지방자치단체는 이름을 똑같이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선결 처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결 처분. 이렇게 이제 받으시고, 지체 없이 지방의회 보고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고, 승인을 받지 못하면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단체장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특별시의 부시장의 정수는 3명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요. 그 다음에 광역시와 특별자치시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 이런 사람들은 이제 2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및 자치구의 부구청장의 정수는 다 1명이에요. 기초자치단체는 1명씩만 두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 또는 일반직 이제 고위공무원으로 하는데, 여기서는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게 맞겠다. 그죠? 그러니까 정무직 국가공무원, 일반직인데 사실은 여기가 그 부지사급이면은 1급 상당 공무원이니까 고위공무원당 공무원이에요. 아무튼 간에 여기는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도 국가공무원도 있다. 일부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봐두시고 그 다음에 지나가 볼까요? 자, 그리고 제 3항이 있습니다.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 부지사는 시도지사의 제청으로 해가지고 행안부 장관을 거쳐야 되겠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지방자치를 주관하는 데가 행안부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 임명은 대통령이 한다.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땡땡땡땡 등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권한대행하는 거예요. 권한대행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권한을 대행하는데 거리가 됐다. 지자체장이 이제 걸석이 됐다. 그럴 때 이제 그때 이제 권한을 대행하고요. 그 다음에 공소제기 되고 구금이 됐다. 이럴 때에도 권한을 이제 대행합니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해서 입원한 경우에도 권한 대행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 제가 어디 성남시장인데 성남시장에 다시 출마하려고 그래. 이번 선거 때. 그러면은 제가 예비 후보 또는 후보자 등록을 마치잖아요.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난 다음에 선거운동 해야 되니까
이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 일을 하는 게 더 웃길 수도 있어요. 자기도 선거에 출마했으면서 선거 사무에 대해서 관장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때는 이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해가지고 부단체장이 이것을 이어받아 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요 이제 그 밑에 직속기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직속기관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기관을 또 따로 두게 되어 있는 것도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봐두시고 그리고 이제 하부행정기관장들도 있고요. 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에 대한 관리도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가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지방자치단체 회계연도도 이제 돈 문제로 넘어갔네요. 그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끝난다 이렇게 봐두셔야 되고 회계구분은 여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고 기금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기금도 설치할 수 있는데 아무튼 특별회계에 대한 얘기까지 이렇게만 나와 있죠. 지금은. 자, 그리고 이제 예산의 편성 및 의결이 있는데 예산과 관련해서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이거를 이제 예산안을 제출해요. 우리가 이제 중앙정부는 언제까지예요? 120일 전까지잖아요. 120일 전까지인데 여기는 50일 전까지고 시군자치구는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해요. 그리고 그게 통과되는 것은요. 새로운 회계연도 개시 15일 전, 10일 전이기만 하면 됩니다. 국가는 30일 전이었잖아요. 그런 점하고 같이 비교를 해서 날짜도 한번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방의회가 자기네들 멋대로 예산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지자체장이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항은 이건 수정예산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맨 처음에 편성해서 제출한 본예산이 있는데 본예산이 어떻게 돼요? 본예산이 조금 이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이제 의결되기 전에 지방의회에서 의결되기 전에 요거를 이제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또 요거는 이제 계속비가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이제 예비비도 나왔네요. 예비비는 또 이제 다음 연도 지방의회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얘기도 나와 있어요. 그죠? 추가 경정 예산. 그리고 준예산이에요. 그래서 전년도 예산이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준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사유는 중앙정부랑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의무지출 항목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시설 같은 거 유지하고 조직 유지하는 거 이런 것들 계속비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서 이제 예산이 성립하지 아니할 때 준예산으로 집행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부가징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세 법률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지방세 말고 세외 수입도 있잖아요. 맞죠? 그죠? 세외 수입이 있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정리해 보자면 자 보세요. 지방재정이다라고 했을 때 여기 이제 자주재원이 있었고 재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의존재원이 있었죠.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이 있는데 자주재원의 종류에는 여기 이제 크게 이제 지방세 수입과 법률에 따라 이제 징수할 수 있는 지방세와 그 다음에 이제 세외 수입이 있죠. 세외 수입의 종류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봤었죠. 세 가지로 나눠서 봤었는데 여기가 이제 사용료, 수수료, 그 다음에 여기 분담금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얘기들이 지금 이제 언급이 되어 있다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쭉 차례대로 보시고요. 지방 공기업 이제 설치할 수 있는 거 그것도 이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 협력 같은 거, 사무의 공동 처리 같은 것들도 있고 이제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분쟁을 해결하는 거, 분쟁에 대해서 이제 조정제도 같은 것들이 나왔고요. 그 조정을 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여기 이제
632페이지 가보시면 중앙분쟁조정위원회하고 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자, 그리고 149조에 가보면은 요거는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것들 요거 설치와 구성이 또 다시 나와요. 그죠? 그런 식으로 돼 있고 쭉 가는데 이거 이렇게 봅시다. 우리가요 일단 지방재정과 관련해서 조금 더 완성해 놓고 갈게요. 의존재원의 종류에 뭐가 있었어요? 여기에는 지방교부세가 있었어요. 그죠? 지방교부세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여기가 이제 국고보조금이 있죠. 국고보조금 이런 게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완성해 놓고 일단은 요 안에 이제 들어가는 게 이제 지방교부세 기본적으로는 특별교부세하고 보통교부세가 있죠. 보통교부세 그리고 특별교부세가 있어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부동산교부세가 있죠. 부동산교부세와 그 다음에 플러스 해가지고 소방안전교부세가 있어요. 소방안전교부세가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국고보조금이다 그랬을 때에는 여기에 이제 종류가 또 크게 여기에 이제 교부금 그리고 이제 부담금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였어요? 또 하나가 그냥 좁은 의미의 보조금 이렇게 해서 나눠졌었습니다. 자, 이런 틀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넘어와서 이번에는요 이제 분쟁이 발생할 때 이거를 해소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협력을 해야 되잖아요. 협력 해야죠. 뭐 이런 모형들을 좀 보는데 이거 이렇게 했었어요. 중앙정부가 있고 그 다음에 요 아래에 광역자치단체가 가라고 하는 광역자치단체가 있다고 치고 요 밑으로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 밑으로 기초자치단체로서 기역 여기는 니은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또 이쪽에는 광역자치단체 또 뭐가 있냐면은 여기에는 이제 A가 있다고 쳐보고 A라는 광역자치단체가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기초자치단체가 스몰 a, 스몰 b가 있다고 이렇게 이제 가정해 봤을 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어떤 갈등이 벌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죠? 이렇게 갈등이 벌어질 수 있죠. 이렇게도 가능하고 뭐 아니면은 이렇게도 가능하고 그죠? 예, 뭐 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이럴 때 뭐가 있냐면은 국무총리 소속의 행정협의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죠. 행정협의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조정을 받아서 해결을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일단은요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이게 이제 지도할 수 있고요, 지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원도 할 수 있고요, 감독도 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감사도 할 수 있어요. 감사권도 있어요. 그리고 또 뭐도 있냐면은 또 이런 것도 있어요. 하나가요 이게 이행명령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시정명령도 있어요. 명령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시정명령이라든가 강제 이행명령 같은 게 있죠. 그죠? 강제 이행명령은 위임사항이 있는데 그런 걸 안 했을 때 강제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그랬었어요. 그리고 이제 요거 강제 이행이 했는데도 실천을 안 하면 대집행 같은 거 한다. 그렇게 봐야죠. 네. 이런 것들 등의 수단들을 활용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다르게 이런 것들 한번 해볼까요? 이 광역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 간의 갈등이 있어요. 네, 아니면은 또 이런 경우도 있죠.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의 갈등이 있어요. 아니면은요, 얘네들끼리 갈등이 있어요. 얘네들끼리.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서로 광역 소속이 다른 기초자치단체 간의 갈등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됐을 때는, 이것을 이제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이걸 뭐라 그랬었냐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해가지고 뭐가 있었냐면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조정을 받아보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보시자면은 이렇게 돼요. 여기에서 이렇게 갈등이 있는 경우 있잖아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갈등이 있는 경우들.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체가 동일해 지금, 그죠? 광역자치단체 동일한데 그 밑에 있는 기초자치단체 간의 갈등이다 이렇게 됐을 때는 시도지사 소속으로 해가지고 뭐가 있냐면 여기는 이제 지방분쟁조정위원회가 있죠. 지방분쟁조정위원회, 여기에서 분쟁조정을 받아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기서 우리요, 이게 봐봐요.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들이 벌어졌을 때는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냐면요, 여기서는 이제 같이 공동사무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공동사무처리가 가능하죠. 공동사무처리의 방식으로 봤던 게 우리가 이제 행정협의회 같은 게 있고요. 행정협의회. 그 다음에 각종 협의체, 시도지사나 의장단끼리의 협의체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 이게 일부 사무조합 같은 게 있습니다. 일부 사무조합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합병 방식 같은 게 있죠. 합병 방식 같은 게 있는데, 이렇게 할 때는 이제 뭐가 있냐면 통합 같은 걸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전부 사무조합 같은 방식이 있죠. 이런 걸 다 쓸 수 있는 거였어요. 기억나요? 네. 이런 걸 다 쓸 수 있는 거였고요. 자, 이런 걸로 지역의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갑니다. 그리고 여기들끼리 갈등이 있을 때 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하고요. 이거는 뭐 중앙 대 지방이든 지방끼리든 행정소송이나 아니면은 헌재로 가서 권한쟁의 심판 같은 거 받아보는 거. 권한쟁의 심판,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더라.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좀 복잡하죠. 되게 복잡한 거예요. 되게 복잡한데 정리해보면 이렇게 한 판에 모아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거기에 쭉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는 읽어가면서 한 번씩 채워보세요. 알겠죠? 읽어보면서 채워보시고, 그 다음에 추가할 수 있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여기서 시정명령이나 강제이익명령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도 억울할 수 있잖아요. 억울할 수 있잖아. 억울할 때는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저 명령을 받았을 때는 그 내용도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채워보시면 되겠다 싶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그렇게 봐두시고 그 다음에 넘어와서 또다시 이제 감사까지 나왔고 172조에 또다시 지방의회 의결의 제의와 제소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아까 반복되는 거니까 다시 한번 채워 넣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례 인정 같은 것들이 있는데 대도시에 대한 특례가 있어요. 이 특례가 적용되는 대도시는 50만 인구 기준이라는 거 정도를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법이 이제 지방재정법이에요. 지방재정법인데 간단히만 좀 우리 보고 마무리할까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목적이 있는데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 이게 국가재정법의 또 다른 버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목적 같은 것들은 비슷하게 보시면 되고요. 지방재정 운영의 원칙이 나와 있는데 3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고, 그 밑에는 있잖아요. 성과 중심, 성과 평가를 중심으로 하는 지방재정 운영을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과 계획서하고 성과 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 장도 요거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회계연도는 똑같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끝납니다. 그리고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같은 것도 적용이 돼요. 그죠?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땡땡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해라.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해라,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채 발행이 있는데, 지방채다 그랬을 때는 이제
요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방채를 발행을 하는데 지방채 발행은 이게 예전에는요 전부 다 모조리 이제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다 받아서 해야 됐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요거를 이제 지방채 한도액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지방채 한도액을 정해놓고 있고 그 지방채 한도액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방채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 동의를 얻어 그냥 발행하면 되는 거예요. 발행하면 되는데 다만 이제 지방채 발행을 할 때 그럴 때 이제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될 때가 있어요. 예, 그게 이제 있는데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경우는 외채를 발행하려고 할 때, 예, 요때 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요, 또 저게 있죠. 행안부 장관에게 승인을 얻어야 되는 경우는 한도액 있잖아요. 그걸 넘어서서 발행하려고 할 때, 뭐 그럴 때로 국한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래가지고 여기 제 2항에 보면 11조의 2항을 보면은 지방의 의결을 얻어라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더라도 외채를 발행할 때는 또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발행 한도액 범위를 초과하여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자치사무에 관한 경비 그랬는데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땡땡 사무에 필요한 경비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그랬는데 이거는 또 뭐예요? 자치사무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자치사무에 대한 부담이 그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치사무와 관련해서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은 자, 여기를 좀 지울까? 네, 지우고 보면 자, 이렇게 되죠. 우리가 이제 사무를 구분할 때 어떻게 됐었어요? 지방자치단체 사무. 힘들어 죽겠어요? 네, 죽으세요. 자, 여기 보시면 이거 빨리 하고 마무리 합시다. 네, 쭉 연결해서 여기요 이제 지방자치단체 사무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사무는 이게 이제 고유사무가 있었잖아요. 고유사무.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자치사무라고 합니다. 자치사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은 위임사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위임사무가 있는데 위임사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위임사무다 그랬을 때는 여기는 이제 단체 위임사무가 있고 기관 위임사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단체는 뭘 단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기서 말하는 단체다 그랬을 때는 여기에서 말하는 단체는 바로 이제 이건 지방자치단체를 말하는 지자체. 이게 지방자치단체라며, 단체. 여기에 위임한 사무고 그 다음에 기관 위임사무다 그랬을 때 여기 기관은 뭐라 그랬어요? 기관은 이건 지자체장이에요. 지자체장이 하나의 이제 행정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지자체장 밑에 있는 그 부단체장 등등 그 밑에 쭉 이렇게 따라 내려가는 개선들을 보조기관이라 하잖아요. 여기 지자체장이 이게 기관이고 이 기관을 보조해주는 기관들이 밑에 따라 나온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직위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를 기관이라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그런 얘기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지금 국회의원을 무시합니까? 본 의원은 개인 자격으로 와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일개의 헌법기관이에요. 지금 헌법기관 무시합니까? 이렇게 막. 그러니까 그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개별 헌법기관으로 인정을 해준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그 권위가 거기서 이제 직위 권위가 생기는 거죠. 이제 그런 것처럼 이 지자체장이 기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되고 그랬을 때 여기 이제 사무의 성격을 보면은 고유사무는 이건 지자체 사무죠. 지자체 사무였었고 그리고 여기 이제 단체다 그랬을 때는 단체 위임사무다 그랬을 때는 이건 이제 국가사무이기도 하면서 플러스 지자체의 사무이기도 하다 그랬었어요. 그죠?
국가 사무이기도 하면서 지자체 사무이기도 하다. 요 기관의 사무다 그랬을 때는 요거는 또 이제 오로지 기관 이임 사무다 그랬을 때는 국가 사무이기만 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있잖아요. 지자체 사무는 이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지자체 사무는 전액 이거를 전액 지방의 재정으로 충당해 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어때요? 여기는 이제 부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방 재정도 있고 플러스 국가 재정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국가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요게 이제 뭐였냐면은 저 앞에서 요것은 부담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국고부조금 있죠, 저 앞에. 그래서 이 부담금과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기관이임 사무다 그랬을 때 여기 보시면은 국가사무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것은 이제 오로지 전체 전액 어디 재정이에요? 전액 이거 국가 재정입니다. 국가 재정인데 국고보조금 중에서 뭐라고요? 국고보조금 중에서 저기 보면 교부금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애가 있죠. 네, 이렇게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오로지 전액 지방재정으로 하는 지자체 사무에 관련해서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장려금, 보조금 있죠. 작은 의미의 저 국고보조금 중에 좁은 의미의 보조금, 장려금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형태로 좀 내려올 수도 있다라고 봐두시면 되는 거고요. 하나만 더. 요거는 있잖아요. 자, 봐봐요. 이 고유사무하고 단체 위임사무다 그랬을 때는 요거는 이제 지방의회가 관여한다 안 한다? 한다. 지방의회가 관여할 수 있다. 그렇지만 기관이임 사무는 지방의회가 관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야. 안 한다. 그렇게 해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보시면은 부담금, 교부금 뭐 이런 얘기들하고 다 관련해서 또 이제 말씀을 다 드린 셈이고요. 그 다음에 있잖아요. 29조하고 29조의 2는 이거는 뭐냐면은 이쪽으로 다시 한번 와볼게요. 제가 쉬었다 해도 되는데 왜 안 쉬어서 가냐면 이 판서가 아까워가지고 자 보세요. 여기다 플러스 해가지고 의존재원 중에 하나로 이게 이제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오는 게 있단 말이에요.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오는 게 있는데 그거를 뭐라 그래요? 조정교부금이라 그래요. 조정교부금은 어떻게 오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도의 세금이에요. 시도가 징수할 지방세인데 그거를 갖다가 기초자치단체가 대신 징수해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대신 징수해 줘. 그 시군에서 대신 징수해 주면은 그거의 27%. 50만 이상 대도시는 47%. 네, 요거는 조정교부금으로 주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자치구 있죠. 자치구는 특별시나 광역시가 자기네가 거둔 세금 있잖아요. 네, 그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편차를 좀 줄여주기 위해서 노력해라. 조정교부금 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자 한번 봐보세요. 시군의 조정교부금이다 그랬을 때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27% 또 47%에 해당되는 금액을 관할 시군 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재원으로 확보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거둔 것을 떼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도가 걷어야 될 돈인데, 그러니까 도가 걷어야 될 돈이지 정확하게, 그죠? 도가 걷어야 될 돈이고, 왜 시가 들어가 있냐면 군 위에 있는 광역시가 좀 일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를 포함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도지사가 경기도다 그러면 경기도의 도지사가요, 자기네 도세로 걷어야 되는 게 있는데 이거를 기초자치단체가 걷어주는 게 있어. 시군에서. 그럼 기초자치단체가 걷어주는 돈에 27%를 따로 떼야 돼. 떼고 그 다음에 아니면은 저 50만 이상 대도시에서 거둔 거는 47%를 떼야 돼. 그래갖고 이걸 가지고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걸 확보해가지고 이걸로 조정교부금 알겠나요? 조정. 그러니까 재정력 격차가 있으니까 그거를 메꿔주기 위한 돈으로 쓰는 돈을 따로 떼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면 자치구의 조정교부금이 있어요.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통세 수입의 일정액을 요거를요 이제 조정교부금을 확보해라.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걷는 보통세 수입의 일정액 그랬잖아요, 그죠?
요거를 갖다가 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관할구역 자치구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는 데 써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수립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계획은 전부 다 5년짜리예요. 재정과 관련된 계획들은 다 5년짜리다. 이렇게 해가지고 5회계년도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셔야 되고요. 예산총계주의는 여기도 적용됩니다. 똑같이.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성인지 예산서 작성하는 것도 지방에도 똑같아요. 성인지 예산서 작성하고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도 있지 않습니까? 예, 참여가 의무화됐어요. 언제 의무화됐다 그랬나요? 이명박 대통령 때 2011년도 그때 이제 의무화가 돼요.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이게 도입은 돼요. 그리고 이제 중앙정부가 권장사항으로 해서 재정 지원해 줄 테니까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다가 2011년도 이명박 대통령 때에 그때 이제 이것이 의무화가 돼서 이렇게 들어와 있죠. 자, 그래갖고 여기 이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있다. 그리고 예산의 내용을 보면 이것도 5개 똑같아요. 예산 총칙 있죠? 세입세출 예산 있죠? 계속비 있죠? 그 다음에 채무부담행위랑 명시열비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차이가 있다면은 이게 국가재정 얘기할 때, 국가예산 얘기할 때는 국고채무부담행위라는 명칭을 썼는데 여기는 국고채무부담행위가 아니라 뭐예요? 그냥 채무부담행위다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국고라는 말은 빠져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5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계속비 있고요. 예비비 있고요. 그죠? 예비비 있고 여기도 있잖아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범위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한다. 이게 국가재정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산 짤 때 일반회계 예산의 이제 1% 이내 범위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봐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밑에 채무부담행위에 관련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있잖아요. 채무부담행위인데 요게요. 아무튼 우리 앞에서 국고채무부담행위라고 했던 거랑 비슷하게 맥락을 같이 잡아서 보세요. 자, 그리고 그 밑에는 있잖아요. 추가경정예산 편성입니다. 예산의 종류는 본예산, 수정예산, 준예산, 추가경정예산 이렇게 있잖아요. 추가경정예산 요거를 또 편성할 수 있도록 여기도 되어 있고요. 예산의 목적의 사용금지 요게 이제 한정성의 원칙이고 예산의 이체는 또 가능하게끔 되어 있고요. 여기도 이용 전용 다 있습니다. 이용 전용 그런 얘기고요. 예산 절약을 하면 여기도 성과금을 줄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지방에서도 성과금을 주고 그 다음에 예산의 전용에 관련된 얘기가 이제 나왔네요. 전용이 나왔고 그 다음에 전용이 나왔고 그리고 세출 예산, 세출 예산, 세출 예산에 땡땡 그랬는데 요거는 2월이죠.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게 봐보세요. 세출 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명시열비로서 세입세출 예산의 그 취지를 분명히 밝혀 미리 지방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2월하에 사용할 수 있다. 명시월에 관련된 얘기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세출 예산 중 다음과 같고요. 어느 안에 해당되는 경비의 금액은 요거는 사고 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 2월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해서 똑같이 이제 나와 있어요. 됐어요? 예, 이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요거 하나만, 요거는 중요한 부분이라 자꾸 이제 반복을 해드리고 싶은데 뭐가 있냐면 이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는 뭘 가지고 충당을 하는 거예요? 뭘로 충당했어요? 요거는 있잖아요. 국가가 걷는 세금을 국세라고 그러죠. 국세 중에서 관세를 뺀 나머지 그거를 내국세라고 그래요. 내국세 총액의 19.24%죠. 만분의 1924 요것을 이제 걷어가지고 이거 중에서 여기로 97%를 써요. 그리고 여기로 몇 퍼센트를 써요? 여기로 3%를 써요. 3%를 쓴다. 이렇게 받으시면 되고 여기 이제 97%를 쓰는데 보통교부세를 교부하는 기준이 뭐냐면 보통교부세는 재정력 격차, 재정력 지수를 가지고 따져요. 재정력 지수가 1 미만인 경우가 대상이 돼요. 재정력 지수가 1 미만인데 재정력 지수는 뭐였냐면은 기준 재정 수요액 분의
기준 재정 수요액으로 따지죠. 기준 재정 수요액분의 수입액으로 따진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1이 안 된다는 얘기는 수요액이 더 크다는 얘기, 돈이 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런 제도 때문에 파산이 없지. 지방자치단체가 파산할 것 같으면 돈 메꿔주니까, 그죠? 이렇게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특별교부세 있잖아요. 이것도 구체적으로 보면은 요거 3% 가지고 하잖아요. 3% 가지고 하는데 이게 이걸 가지고요 50, 40, 10 이렇게 또 나눠. 이거를 각각 50, 40, 10 이렇게 나눠가지고 또 용도별로 쓰게 되어 있기도 하고요. 아무튼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또 요 안에서도 또 구분이 있고, 부동산 교부세다 그랬을 때는 이건 뭐 갖고 쓰는 거예요? 종합 부동산세 몇 퍼센트를 쓰죠? 종합 부동산세로 거둔 거 몇 퍼센트를 교부세로 줘요? 몇 퍼센트? 몇 퍼센트? 여러분들 대답 속에서 지금 정답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몇 퍼센트예요? 이건 전액입니다. 전액이고 100%죠. 100%. 그리고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 소비세가 있어요.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 소비세가 있는데 여기에 45%. 또 구체적으로 가보면은 저기에 20%는 원래 소방안전을 위해 쓰라고 돼 있잖아요. 소방에 관련된 거에 쓰고 나머지 그러니까 25% 추가된 거, 그거는 이번에 증액해 준 거잖아요. 작년 말에. 그거는 저기 그 인건비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소방 공무원의 처우 개선 이런 데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갖고 45% 이렇게까지 봐두시면 됩니다. 지방 공무원의 특정직 공무원 있잖아요. 지방 공무원 특정직 공무원의 범위에서 소방 공무원이 빠졌어요. 빠졌습니다. 국가 공무원으로 갔으니까. 예, 그것도 기억을 좀 해두셔야 돼요. 예, 법이 개정됐어요. 개정돼서 거기서 빠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줘. 왜냐면 집행을 이제 위임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해서 요 틀 안에서 쓰게 해줘요. 그런데 기존에 쓰던 거 20%를 그대로 원래대로 쓰고 25%는 인건비, 국가 공무원이 되면서 처우 개선 이제 쓰도록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까지 보시면은 해야 될 얘기들은 뭐 다 엔간히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 최종 종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문제풀이 들어가야 되는데 단원별로 되어 있는 기출문제부터 볼 거예요. 단원별 기출문제부터 싹 한번 뽀개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예상문제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쭉 갈 거니까 앞으로 그 교재 가지고도 한 4달 가야 될 것 같아요. 4시간 그렇게 가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그거는 이제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또 보충된 것들을 좀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암기 포인트 잡아서 해야 될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따로따로 또 계속 진행을 그렇게 하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다음 시간에 일단 오시면 됩니다. 고생하셨고 이걸로 마무리 지을게요. 수고하셨습니다.